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이 오늘 2차 대선 경선 진출자 4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구태 정치 경험이 없습니다. 명태균 같은 정치 브로커와 엮였던 경험도 없습니다. 다른 분들하고 달리 탈당한 경험도 없고요. 제가 뭐 특활비 집에다 갖다 준 경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게 필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미지 정치하지 마라. 제대로 정치하려면 속이 깊어야 된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려면 모욕감이 들어요. 그것도 모르고 템포 자체가 B급 사람들입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가 키높이 구도 질문을 하니까 당시에 한동훈 후보는 좀 유치하시다 이렇게 좀 일축을 했었는데 그 관련한 신경전이 장외에서 또 이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이제 이미지 정치를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 홍준표 후보가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예가 있을 거예요. 너무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치장을 한다든가 뭐 이런저런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뭐 키높이 무슨 뭐 보정 속옷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생머리 뭐 이런 식의 얘기 그거는 그야말로 뭐 유튜브나 뭐 이런 데 인터넷이나 이런 데 댓글 수준인 것을 본인이 인용을 해서 질문을 했단 말이죠. 그 당연히 유치하다는 그 반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 정치를 하지 말라는 선배로서 그런 교훈을 남겨야 되겠다 또는 경고를 해야 되겠다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 수단은 인신공격성이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전 시장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으면 그러니까 뭐 이미지 정치를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셨으면 다른 표현도 많았을 텐데 굳이 저런 키높이 구두 같은 질문을 한 것에 대한 어떤 비판을 해주신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신체에 대해서 특히나 신체의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자기가 좀 약간 이런 거는 내세우고 싶지 않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굉장히 좀 약간 치졸하다고 볼 수 있죠. 뭐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성형을 하는 분들도 저는 전혀 문제 없다고 봐요. 아니 자기가 좋은 이미지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만큼 또 잘하겠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저희가 옷을 입을 때도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복을 잘 차려입고 이러면은 그 행동도 좀 거기에 좀 맞춰지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행동은 그거와 다르다. 이렇게 비난을 하면 저는 그게 뭐 이미지만 좋고 이미지 정치만 한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없이 그냥 외모 그 자체를 비판하는 그리고 그 외모와 관련된 것을 좀 잘 보이려고 하는 것 자체를 비난하는 이런 것은 저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저런 게 경륜이 아니에요. 저게 오히려 구태적이거나 달고 다른 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 캠프 측에서는 또 홍준표 전 시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그 눈썹 문신 대명사라는 취지로 이런 입장을 내면서 어떤 이런 대선 경선 후보들 간의 경쟁의 질을 좀 낮추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 그러니까 결국 인신공격성 발언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면서 너무 질을 낮추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으면 그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잘 대처하면 돋보였을 거예요. 두 사람 간의 그 어떤 균형추상에서. 근데 물론 한동훈 후보가 직접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 측근들이 뭐 눈썹 문신 뭐 이런 걸 얘기한다고 하면 아니 눈썹 문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게 무슨 법을 위반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똑같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른바 이전 투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한동훈 후보 측의 이제 측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전체적인 판을 잘 보면 오히려 그런 판을 역으로 이용해서 한동훈 후보는 격이 다르다 하는 걸 보여줄 수 있었으면 득점을 했을 텐데 같이 이 이전 투구장으로 뛰어 들어감으로써 오히려 그 득점보다 같이 그냥 같은 통속이 돼버렸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품격 있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경쟁이 되길 바란다는 두 분의 말씀이셨습니다. 나경원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에도 치열한 설전이 오갔습니다. 어떤 얘기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뻐꾸기가 남의 둥지에 가서 알 낳는 거잖아요. 대선 때마다 이 당 저 당 다니시더라고요.
탄핵 각하를 외치던 분이 탄핵이 인용되자마자 대선판에 뛰어든 모습, 모렴치의 끝입니다. 지금 뭐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이렇게 3강 구도가 굳혀졌다는 평가들이 있는 거고, 지금 나경원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마지막 한 자리, 그 4명 중에 한 자리를 두고 경쟁 구도다, 이런 평가들인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마 그 얘기는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지금 현재 각종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여론조사를 다 종합해 보면 이른바 빅3는 확정이 된 것처럼 보여요. 네. 물론 뭐 어떤 이변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확정이 된 것처럼 보이고 그것도 아주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4위는 이 빅3에서 좀 떨어져 있는데, 근데 그 4위와 5위가 혼전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나경원 후보와 안철수 후보란 말이죠. 예측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오차 범위 내로 좁혀져 있어도 아주 좁혀져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구도냐에 따라서. 근데 이제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 이런 차이거든요. 근데 그 차이가 이번 그 경선판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4위가 누구냐는 것이 결국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오늘 저녁에 이 결과가 발표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결과를 지켜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 그 전에 저희가 예측을 해본다면은 누가 올라갈 것으로 보세요? 저는 안철수 후보가 뭐 올라갈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정치를 봐오면 한 진영에서 표를 합리적으로 분산시키거나 의도적으로 분산시켜서 3명을 당선시킨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친윤, 비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친윤이 지금 강세인데 아무리 강세라고 해도 이 표 쏠림 현상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특정 후보들한테. 근데 그 표 쏠림 현상을 이쪽으로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또 어떻게 되냐면 본인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표 쏠림 현상을 생각하면은 친윤 후보도 3명을 골고루 표를 나눠줘서 당선시키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2명에게 표가 쏠릴 수 있다. 그리고 비윤은 그 규모가 크진 않지만 각각의 후보들이 자기의 어떤 기반을 어느 정도 갖추고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표 쏠림이 있다 하더라도 주류 쪽처럼 표쏠림이 있지는 않을 것이고 그게 조금 더 골고루 분배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보면 저는 안철수 후보가 조금 되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대선 경선은 그런 상황이고요. 한덕수 대행 행보에도 여전히 변수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한 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대통령 국민후보 추대위가 오늘 출범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추대위에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분들, 뭐 고건 전 총리라든지요, 손학규 전 대표가 참여한다는 보도들이 있었는데 당사자 쪽에서는 뭐 사실무근이다, 금시초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국민 후보 추대위라고 하는 실체가 대단히 중요해집니다. 그 지금 첫 보도가 언론에 나온 걸 보면 고건 전 국무총리, 손학규 전 대표, 뭐 김만복 전 국정원장 뭐 등등 여러 그 이른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정치인급의 그 유명 인사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분들이 참여를 해서 자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 후보로는 한덕수 대행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굉장한 파장이 있을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뭐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곧 부인 아니겠나요? 뭐 여기서 지금 예를 들어서 고건 전 국무총리가 나 정치를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그 말씀하시고 있는 거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지금 이름이 만약 올라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는 이제 본인이 부인하면 이름을 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과연 추대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그 어떤 여권이나 아니면 중도층 몇몇 사람들의 그냥 모임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정도로 유력 인사들이 그 포함되어 있는 개념인지 이 실체에 따라서 파괴력도 전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오늘 오전 10시 반에 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유력한 분들이 또는 영향력, 이 영향력이라는 건 결국 표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를 확인한 뒤에 그 파괴력을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대로 실체가 어느 정도 있는 추대위인지를 저희가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추대위가 한 진영을 넘어서서 뭔가의 하나의 이슈에 공감대를 이룬다 하면 당연히 중도층의 그 소구력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름이 거론된 손학규, 고건, 김만복 이 세 분은 우리 민주당 정부와 인연이
있는 분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념을 넘어서서 어떠한 다른 정치적 세력에 합류한다. 그리고 그 이유가 이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진영을 넘어서는 공감대가 있다라는 거를 중도층의 어떤 전달이 된다 하면 그게 파장이 상당히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않고 한 진영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찻잔 속의 태풍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누가 참여하느냐 이런 것이 중도층에게 느껴지는 이미지와 메시지의 강도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경선이 이재명 후보의 독주로 흐르는 가운데 김경수, 김동연 후보는 정책 경쟁으로 차별화를 시도하는 모양새입니다. 각 후보들 모습 보겠습니다. 괜찮으면 제가 마이크는 좀 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혹시 말 실수하다가 또 꼬투리 잡혀가지고 주식 보유자들의 계산도 늘어날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 국부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사람들 누구나 생애 주기 언제든 절대 빈곤을 경험하지 않도록 적정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공정과 평등, 민주당이 갖고 있는 그런 가치 추구를 위해서는 여성 문제에 있어서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한다. 이재명 후보 얘기부터 해보면요. 상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 그건 역시 사실은 어떤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의 경영자 또는 오너라는 사람들보다는 주식 투자자들 또는 그 주주들이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저는 표의 논리라고 봅니다.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바로 투자자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표를 노리고 그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뭐 정치인으로서는 저는 충분히 해봄직한 얘기인데 과연 그럴 경우에 이 기업의 생존력, 장래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이거는 정말 경제적인 관점에서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오로지 그 득표 논리만 가지고서 이 경제 문제를 재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는 최저소득 보장제를 꺼내들었고요. 김동연 후보는 성평등 공약을 제시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세요? 글쎄요. 정책 하나하나는 무엇을 뒷받침하는 거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방향성, 그다음에 정체성을 뒷받침하는 겁니다. 근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정책만 내놓으면 그냥 어디에서 그냥 조달한 것이다 라고 뿐이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깊이가 없고 거기에서 느껴지는 느낌의 강도가 약하거든요. 그런데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저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방향성, 정체성에 대해서는 잘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김동연 후보가 지금 민주당이 가져왔던 어떤 철학, 방향성 이런 것과 지금 민주당이 나아가는 특히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해서 나가는 데 있어서 틀린 부분이 있다거나 맞는 부분이 있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책을 내놓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훨씬 더 파괴력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상도 김경수 후보보다는 김동연 후보에 오히려 주목이 많이 되는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저는 처음에는 김경수 후보가 친문의 적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국 조직이라는 측면에서 과거서 부터 있어왔던 사람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좀 앞서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의외로 선전을 못하는 이유가 이러한 어떤 자기의 방향성 같은 것을 드러내는데 오히려 그 주류의 눈치를 너무 보기 때문에 주목을 못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여론조사 업체를 좀 바꿔달라 이런 요구도 했는데 그 여론조사 업체가 사실 지난 총선 때 이른바 비명행사 사태 때 어떤 그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던 그 여론조사 사실상 같은 업체다라는 그런 의혹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주당의 어떤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 어떤 공정함이라든가 어떤 배려라든가 특히나 약자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이런 게 하나의 정체성이라고 한다면은 불공정에 대한 이슈 제기, 문제 제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김동연 후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고 직설적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원론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사람들 눈에는 그래도 저 사람은 방향성이 있고 그다음에 용기가 조금 뭐 있는 사람일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는 너무 당연한 거고요. 후보들이 아니 자기 권리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못 높인다면
자신들이 보호하겠다는 다른 사람의 권리에 대해서 어떻게 목소리를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 지금 독주 체제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아까 저희가 영상에서도 봤었는데 금투협 간담회에서 이 자신의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의식한 것처럼 이 말실수하다 꼬투리가 잡힐 수 있으니까 마이크를 꺼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모습이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어떤 부자 몸조심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말 실제로 몸조심을 하는 그런 장면이 좀 포착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사 그거잖아요. 예. 비겁한 일이고요. 자신감이 결여된 행태죠. 본인이 무슨 말을 해가면서 자, 이 말이 혹시 허위사실에 걸릴까? 그러면 그 말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저는 정치인으로서 매우 비겁한 자세고요. 저런 부분에 관해서 저는 유권자들이 이재명 대표 말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본인이 마이크 잡고 할 수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라면 유권자들이 저는 충분히 저런 부분에 관한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일 전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저게 사람이 많이 공격을 당하고 또 악마화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약간 피해 의식 같은 거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게 뭐 그동안에 너무 집요한 악마화와 검찰의 수사 이런 정치적 공세 이런 거에 대한 피해 의식이라면 일부 이해가 가는 부분이 또 있지 않을까. 예. 유권자들에게 그렇게 또 느껴지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